네, 이번 시간 기초 수학 물리학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예제 먼저 같이 풀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을 보면은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를 각각 계산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빗변 길이가 안 나와 있죠. 빗변 길이를 먼저 보면은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는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더하면 25죠. 25의 제곱근 5가 되겠습니다. 3대 4대 5죠. 그럼 사인 알파 어떻게 됩니까? 알파가 요렇게, 여기에 요렇게 있으니까 빗변분의 높이구나. 5분의 3이 되겠고요.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빗변분의 가로 5분의 4가 되겠고요.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분의 세로.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면은 평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얼마가 되겠네요. 우리가 한번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렇게 반원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평각이라는 건 요 부채꼴의 중심각인 거잖아요. 여기가 180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1일 때 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2파이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가 됩니다. 근데 얘가 1이니까 1대 파이니까 그냥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예요. 파이 라디안 이꼴 180도구나. 아니면은 우리가 배웠던 360도 이꼴 2파이 라디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양변을 그냥 2로 나눠주면은 180도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삼각함수 문제 봅시다. 삼각함수 ft 이꼴 2sint의 정의역과 치역을 물어봤네요. 사인 함수의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별다른 제한이 없었죠.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치역은 이제 조 그래프는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를 이렇게 계속 왕복하겠죠. 그래서 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닫힌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ft 이꼴 a sin 2파이 ft 플러스 p에서 각 상수를 조절했을 때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까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변형한 우리 삼각함수의 그런 모습이었죠. 첫 번째로 a를 조절하면은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확대 및 축소가 되는 거죠. 확대 및 축소가 되는 거고요. f를 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f는 주파수였죠. f를 크게 하면은 그만큼 x축 방향으로는 축소가 된다고 보면 되고요. 압축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f를 작게 하면은 그만큼 이렇게 가로 x축 방향으로 확대가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p를 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출발하는 점이 달라진다고요.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가느냐. 결론적으로는 요 t 이꼴 0에서의 함수값도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것 한번 같이 나가볼 건데, 오늘 할 것들이 대부분 이제 미적분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제 대학교 수학을 내용을 좀 많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향이라는 게 음향뿐만 아니라 모든 공학이 수학이라는 그런 도구를 바탕으로 기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만, 그런 개념만 잡고 가시면은 앞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오늘 같이 할 거예요. 미분과 적분, 그리고 더 넘어가서는 푸리어 트랜스폼 이렇게 넘어갈 건데 한번 봅시다. 미분과 적분은 자연 현상을 모델링하는 강력한 수학적 도구가 됩니다. 정확히는 미분 방정식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자연 현상을 쉽게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되는데, 미적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분 어떻게 해요? 적분 어떻게 해요? 계산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루기에는 다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알려드릴 건 약간 어떤 표현에 관한 것들, 아니면 어떤 개념적인 것들, 어떤 기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 거니까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요새는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좋은 강의가 많아요. 아니면은 KOCW라고 그 열린 대학이었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거를 녹화를 해서 무료로 풀어주시는 그런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미분적분학, 아니면 일반 수학, 공학 수학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되게 좋은 강의들 많이 나오니까요. 구체적인 방법, 계산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강의를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음양에다가 우리가 수학을 활용을 할 때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은 다음 개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조금 많아 보여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되게 일부 부분만 다루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미분의 정의, 그리고 미분의 기하학적 이해, 도함수하고 편도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그런 다음에 적분은 어떻게 합니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미분과 적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다음에 미분 방정식, 얘가 중요한 거예요.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요런 내용들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복소평면과 오일러 공식, 복소평면, 그리고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 그리고 강제 감쇄 진동, 여러가지 이런 진동에 관한 거 있고요. 삼각함수의 직교성, 이거는 이제 삼각함수가 진짜 진동을 기술하는 단위가 맞습니까? 그거를 같이 보는 거고요. 퓨리어 트랜스폼의 정의와 활용, 퓨리어 트랜스폼은 음양에서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왜냐면은 진동 신호를 우리가 주파수에 관한 것으로 바꿔주는 도구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플러스 간단한 라플라스 트랜스폼도 그냥 개념만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DFT와 FFT 알고리즘, 요거는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 정도만 알고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산은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같이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미분부터 한번 봅시다. 컨셉만 아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자료를 보면은 다 컨셉이라고 달았는데 요 컨셉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분은 뭐래요? 함수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미분 계수라는 것을 구하는 과정이고, 그것을 통해서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분은 함수의 순간 변화율, 순간적으로 그 함수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 그거를 구하는 과정이고, 미분 계수라고도 하고요. 그거를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닫힌 구간 A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fx의 평균 변화율을 보면은, 변화율이라는 건 뭐예요? x축이 이만큼 변했을 때 y축으로는 얼마나 변하냐, 그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그냥 단순히 b 빼기 a가 델타 x가 되는 거고요. fb 빼기 fa가 델타 y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요렇게 정의가 됩니다. 요렇게 정의가 되고, 그래서 a, fa 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은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델타 x를 엄청나게 작게 만드는 거예요. 델타 x를 0으로, 그러니까 b를 a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b를 원래 여기 있었잖아요. 얘를 점점 이렇게 땡겨오는 거예요. 땡겨오면은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 땡겨옵니다. 더 땡겨오다가 보면은 이 지점으로 b가 수렴을 할 때 그 변화율이 우리가 점 A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x가 a일 때의 함수 fx의 순간 변화율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보면은 미분계수는 f'A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에서 대충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점 A가 여기 있을 때 요 길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했잖아요. 그때 델타 x를 0으로 보냅니다. 델타 x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오는 것도 포함을 해야 됩니다. 델타 x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델타 x는 뭐예요? 요게 아까 봤던 그림에서는 fb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x가 a로 갈 때 x-a래요. 그러니까 델타 x 이꼴 x-a 요렇게 본 거예요. 그럼 x가 a로 가면은 얘는 0으로 가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습니다. x-a분의 fx-fa 요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는 정의가 이렇게 되고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는 것보다는 이제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그 개념을 잘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뭐겠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다고 봅시다. 요 기울기가 사실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함수와 편도함수. 다시 한번 컨셉 잡고 갑시다. 도함수는 함수의 각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모아서 새롭게 만든 함수래요. 우리가 아까 봤던 요런 그래프가 있을 때 각 점에서 미분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다 계산해서 새롭게 함수를 만들면은 그게 도함수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면은 함수의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지점에 대해서 미분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미분을 수행한다는 건 뭐예요? 미분계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미분계수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이때 정의역을 원함수의 정의역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함수가 만약에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정의가 됐다고 했을 때 미분한 그런 도함수의 정의역은 똑같이 닫힌 구간 a, b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함수값을 해당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그냥 한국식으로 할게요. 데리버티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미분계수는 각 함수에 주어진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거였고, 그거를 우리가 모아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면 우리가 도함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우리가 미분한다, differentiate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분에는 좀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이 좀 짬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미분계수를 구하는 과정 또는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가 데리버티브고요. 미분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근데 변수가 하나인 함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변수를 받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온도를 생각을 해봅시다. 방 안에 난로가 있는데, 난로가 이제 막 켜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도 온도가 다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 따라서도 온도가 달라질 거예요. 이 사람이 느끼는 그런 따뜻함이. 그러면 얘는 내가 느끼는 따뜻함 또는 온도라는 그런 함수 값은 내 위치에도 영향을 받고 지난 시간에도 영향을 받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를 받는 함수를 우리가 다변수 함수라고 부르는데, 다른 변수는 상수 취급해서 다른 변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미분하는 걸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하고요. 얘를 partial differentiation이라고 하고, 결과로 얻은 함수를 편도함수라고 합니다. partial derivative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여러 가지 미분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 f'x라고 하면은 이게 도함수의 표현이고요. 이거를 다른 걸로 하면은 y equal fx에 대해서 dy dx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d dx fx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d는 요 데리버티브의 d를 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다 도함수의 표현 방식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편도함수를 표현하는 노테이션들입니다. f라는 함수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y에 대해 편미분하면은 f에다가 아래 점자로 y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좀 변형된 d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부르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라운드 d라고 부르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 편미분의 그런 정의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파샬 f, 파샬 x 이런 식으로 부르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할 때 이제 이게 원래 분수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b 오버 a 아니면 a분의 b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얘가 만약에 도함수나 편도함수면은 그냥 dy dx, d dx fx, 파샬 f 파샬 x 이런 식으로 그냥 모분의 모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도함수는 뭐예요? 함수의 각 점에서의 미분 개수를 모아서 새롭게 만든 함수가 도함수가 되겠고, 그런 다음에 편미분은 뭐였어요? 다변수 함수에서 다른 변수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하고 얘에 대해서만 변화율을 볼 거야. 내가 시간에 대해서만, 위치는 여기로 고정을 하고 시간에 대해서만 변화율을 볼 거야. 아니면은 시간은 고정하고 위치에 따라서만 변화율을 볼 거야. 그걸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하고, 편미분에서 새로 만드는 함수 우리가 편도함수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적분으로 넘어갑시다. 자, 구분구조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 아래의 넓이, 굳이 아래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래프 사이의 넓이도 될 수 있지만 일단은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 정적분은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의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구간 n개의 작은 구간으로 나눠본대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함수 fx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요 곡선 아래의 넓이를 구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각형, 삼각형 요런 거는 넓이 구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곡선이면은 좀 구하기가 애매해진다 이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분구조법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구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n개의 작은 구간으로 다 쪼갠대요. A부터 B까지를 우리가 n개로 요만큼 다 쪼갠대요. 다 쪼개면은 오른쪽 끝에서의 함수값, 왼쪽 끝도 되긴 하는데 일단 오른쪽 끝으로 정의를 할게요. x1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구간의 길이를 곱하면은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오른쪽 끝의 함수값 곱하기 요 길이,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전부 다 더하면은 대충 이 넓이랑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는 개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면은 결국에는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때 두 개로 나눠서 본 거랑 네 개로 나눠서 본 거랑 요렇게 본 거랑 보면은 점점 진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과 차이가 작아지죠. 그럼 무한히 잘게 쪼개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랑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구분구적법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함수값을 우리가 왼쪽 끝에서 택하든 아니 오른쪽 끝에서 택하든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하든 아니면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왼쪽 끝에서 함수값을 택해가지고 요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하든 다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은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한 함수의 그래프 아래의 넓이 S, 이걸 리만합이라고 합니다. S는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합치겠대요. 1부터 n까지 f, xk, 델타 x. 이게 뭔 소리냐면은 아까 우리가 요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요 길이를 곱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구간을 막 나눌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다 똑같은 델타 x를 가지는 구간으로 나누면은 좋겠죠. n 등분한다 이거예요. 그 소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듯이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 즉 요 세로 길이 곱하기 델타 x, 요 가로 길이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k는 1부터 n까지 더한대요. 여기가 x1, x2, xn까지였죠. 보면은 x1, x2, x3, xn까지.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냥 그 소리예요. 여기는 그냥 이거를 a부터 b까지라는 그런 구간으로 그냥 단순화 시킨 거고요. 잘 보시면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 곱하기 k래요. 그냥 보면은 여기서 a부터 b까지를 n개로 나눈 다음에 그다음에 k 곱하기 b 마이너스 a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 요 지점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요거 그냥 단순히 나타낸 거고요. 요 정의를 외울 필요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대충 구분구적법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그냥 직사각형을 엄청 잘게 쪼개가지고 그거를 다 더한 다음에 극한값을 취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정적분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적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구간이 정해져 있다 해서 정의예요.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분 기호는 이렇게 s를 변형을 한 건데, 이렇게 길게 변형한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인테그랄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dx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정적분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분으로 넘어오면은, 자, 부정적분은 미분하기 전에 원함수를 찾는 과정이래요. 아까 정적분은 뭐였어요? 함수의 그래프 아래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고, 부정적분은 미분하기 전에 얘가 원래 어떤 함수였지 그거를 찾는 과정이래요. 두 개가 살짝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정의만 먼저 보고 넘어가면은 함수 fx에 대해서 그 부정적분, 구간이 정해지지 않은 적분, 그걸 우리가 도함수의 거꾸로 다해서 역도함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라지 fx 이렇게 쓰고요. 미정상수 c에 대해서 역도함수를 미분했더니 원래 함수가 튀어나왔네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함수에서 역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이라는 걸로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기를 적분하고 여기도 똑같이 적분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C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우리가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래서 딱 그 도함수를 구했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충 요렇게 생겼다고 쳐봐요. 근데 얘가 여기서 나온 건지 얘를 평행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여기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의 기울기, 여기서의 기울기, 여기에서의 기울기, 여기에서 기울기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얼만큼을 더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미정상수로 두고 그거를 나중에 구하자 해서 C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도함수를 정의를 하고 부정적분을 정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미분과 적분을 이어주고 정적분과 부정적분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거 노테이션에 살짝 밀렸네요. 자, 미분과 적분은 역연산 관계에 있다. 그리고 부정적분을 통해서 정적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컨셉입니다. 제1 기본 정리가 미분과 정적분을 이어주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연속함수 f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요. a부터 미정상수 x까지 정적분한 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원래의 함수가 fx로 튀어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속함수의 적분을 미분하거나 아니면은 도함수를 적분하면은 원래 함수가 나온대요. 도함수의 적분이란 건 뭐예요? 얘네 둘 위치를 바꿔도 똑같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살짝 조금 도함수에 적분하면 원래 함수 플러스 C가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야, 너 미분 뭐야? 적분 거꾸로요. 적분 뭐야? 미분 거꾸로요. 그게 이 소리예요. 아, 미분과 적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에 있구나 라는 게 미적분학 제1 기본 정리였고요. 두 번째가 연속함수 f와 그 역도함수 f에 대해서 라지 f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a부터 b까지 fx dx를 적분하는 것은 역도함수 f에 대해서 그 함수값 빼기 역도함수 f의 a에서의 함수값을 빼는 것과 똑같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적분만 알고 있으면은 매번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거의 역도함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대충 이렇게 생겨야겠네요. 여기에서의 함수값 빼기 여기에서의 함수값을 빼주면은 그게 요 넓이랑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되게 이게 사실 좀 신기한 겁니다. 언뜻 보기엔 그냥 상관이 없어 보이던 함수의 순간 변화율,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의 아래의 넓이, 그리고 미분 거꾸로, 그게 다 서로 연관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적분을 구할 때 구분구적법을 매번 할 필요가 없고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됐다 이겁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가 자연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미분의 형태가 포함된 방정식을 쓸 수 있대요. 우리가 알고 있던 방정식은 뭐예요? 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이꼴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y 플러스 뭐 y 프라임 이꼴 뭐 2x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꼴이 포함된 방정식을 우리가 세워서 기술할 수 있대요. 그걸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그냥 그런 함수의 값만을 고려해서 자연현상을 기술하기에는 자연현상이 너무나도 복잡해요. 걔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 변화율까지 고려를 해야지 제대로 모델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분 방정식을 풀이하는 여러 가지 수학적 도구들이 있고 방법이 있지만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가 다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대부분 이제 손으로 푸는 경우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증명된 경우가 많거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점 다음엔 어디가 올까 그거를 계산해서 풀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수체 해석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알아만 두세요. 그 다음에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미분 방정식의 표현인데 미분꼴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d제곱 y 뭐 d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dy dx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준 거예요.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이게 도함수예요. 이거 더하기 뭐 그냥 1개 도함수에 뭐 pxy 곱하고 원래 함수에 qxy 곱했더니 rxy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파샬이 들어가 있죠. 네, 얘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죠. 이렇게 편미분꼴이 포함된 거를 우리가 편미분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미분 방정식 풀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자연계의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세워서 풀 수가 있구나 라는 그 컨셉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복소평면과 오일러 공식이래요. 자, 컨셉.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각 축으로 하는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서 정현파를 지수함수로 기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현파는 뭐냐면은 사인, 코사인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수함수로 기술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복소수라면 뭐예요?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어요. 여기서 실수부가 A고 허수부가 B, 여기서 J는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과정에서 복소수를 나타낼 때는 이미지너리 넘버의 i를 따서 얘를 루트 마이너스 1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음양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다룰 일이 많은데 전기에서 전류가 하필이면 소문자 i를 써요. 그래서 J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복소평면 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대요. 실수축이 있고요. 허수축이 있습니다. Z라는 복소수는 복소평면 위에 한 점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A, B에 나타낸다 이거예요. 실수부에서 실수부의 숫자, 허수부의 숫자 이렇게 해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 오일러의 공식 이제 좀 여러가지 별명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뭐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여튼간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J 사인 세타를 우리가 2의 J 세타 승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잠깐 살펴보면은 코사인 세타 더하기 J 사인 세타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원이 있을 때 세타가 있대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였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좌표평면이 아니라 복소평면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부가 코사인 세타, 허수부가 사인 세타인 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소리예요. 이게 그 소리고 요거를 2의 J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럼 뭔 소리예요? 2의 J 세타라는 거는 단위 원 위에 한 점이구나. 단위 원 위에 한 점이 지워져 버렸네요. 단위 원 위에 한 점이 되는 거고 그 말은 뭔 소리예요? 삼각함수와 연관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넘겨주고 계산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일러 등식이 유도가 되는데 세타가 파일 때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정연파를 우리가 기술을 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제인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서 확장을 해서 yt를 우리가 그냥 그전에는 코사인 세타로 했었는데 사인 세타로 했었는데 코사인 t로 한번 봅시다. 요게 진동을 기술하는 기본적인 식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요렇게 복소평면 상에 나타나는 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얘를 Z라고 하고요. 그때 이 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복소평면 상에서 정연파를 기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요게 A가 그 크기, 진폭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그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요 길이가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p는 아크탄젠트 B 오버 A래요. 아크탄젠트라는 건 뭐냐면 탄젠트를 역연산한다 이거거든요. B 오버 A를 탄젠트 값으로 갖는 각도를 계산하면은 p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랬을 때 소문자 A, 소문자 B가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A는 라지 A 코사인 P, B는 라지 A 사인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하여튼간에 정연파를 복소평면 상에서 나타내면은 정연파의 어떤 한 점에 대해서 그걸 복소평면 상에서 나타내면 스몰 a, 스몰 p가 결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진폭과 위상은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뭐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걸 계산하거나 직접 이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게 그런 인사이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넣어본 거고요. 단순 조화 진동과 강제 감쇄 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셉 보고 갑시다. 물리학적으로 진동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단순 조화 진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모델링에서 우리가 사인 함수가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죠? 그냥 진동이라는 거였는데 거기서 하필이면 삼각함수가 나온대요. 진동과 삼각함수가 관계가 있다. 그런 다음에 진동 시스템에 힘이 가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그게 뭐 진동을 일으키는 크게 하는 방향이든 작게 하는 방향이든 힘이 가해졌을 때 그거를 강제 진동 또는 감쇄 진동이라고 합니다. 힘이 가해져서 진동이 생기면 강제 진동, 힘이 가해져서 진동이 멈추게 되면 감쇄 진동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개념적인 건데 뉴턴의 제2법칙과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용수철 추계 요 그림에서 이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진동계죠. 추의 질량을 m 그리고 용수철의 탄성 계수를 k로 두면은 일단 보세요. 시간에 따른 추의 위치를 우리가 다음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링할 수 있대요. 이게 상미분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용수철 외에 중력이 작용하는 진자들도 동일한 형태로 모델링할 수 있대요. 여기서는 뭐 딱히 원래는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스프링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개를 상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중력이 작용을 하죠. 그거를 포함해서 하여튼간에 이거랑 비슷한 꼴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근데 아까 봤을 때 이걸 안 짚고 넘어갔네요. 얘는 하나의 그런 정연파에서 나온 거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복소 지수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얘도 복소 지수함수에다가 넣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런 삼각형을 가정을 했을 때 진폭과
진폭이 영향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위상으로 표현되는 하나의 코사인 함수로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A와 B는 미정상수가 되겠고요. 오메가 제로는 각진동수가 되겠죠. 아까 지난번에 배운 대로 하면은 각진동수는 2파이 F였죠. 정연파이 기술 방법에 따라서 작성된 아래쪽의 식에서 p는 초기 위상이 됩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게 있고요. 좀 자세한 거는 다른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다 짚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음양에 있어서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하여튼간에 단순 조화 진동,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진동은 코사인 함수, 정연파로 기술이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아까 배웠던 복소 지수 함수와 삼각 함수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복소 지수 함수로도 기술할 수 있겠구나. 그런 인사이트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션에서 진동 방정식은 우리가 정현파로 기술이 됩니다.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기술이 된다 이겁니다. 진동자에 이제 힘이 작용을 한다면 그게 강제 진동, 감쇄 진동이 되는 건데, 해당 힘의 항을 추가를 해서 아까 봤던 단순 조화 진동에서 여기에다가 A, Y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힘의 항을 추가를 해서 미분 방정식을 새로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풀면은 강제 진동, 감쇄 진동이 되겠죠.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감쇄 진동의 경우에 대충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얘가 진동하는 게 있고, 그거를 감싸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감쇄 진동에서.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얘가 진동이고 얘를 우리가 인벨로프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포락선이고요. 얘 원래의 그런 진동 함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포락선 그래프가 있을 때 얘 곱하기 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락선 안에 쌓여가지고 진동을 한다 그래서 인벨로프, 편지봉투라는 뜻인데, 이렇게 감싸준다, 포락선도 감싸준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감쇄 진동이 기술이 됩니다. 인벨로프라는 말은 나중에 더 나올 거예요. 하여튼간에 이런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삼각함수의 직교성 컨셉 봅시다.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는 진동을 구성하는 기초 단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아까 물리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가장 단순한 진동이 사인 함수 또는 코사인 함수가 나온다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로 네가 말한 대로 사인 함수 그리고 코사인 함수만 가지고 모든 진동을 기술할 수가 있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직교를 하기 때문에 기초 단위가 베이시스, 기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교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요소 간의 독립성이 존재해서 바로 나오네요. 기저로 삼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을 쌓아서 레고 블록을 쌓아가지고 성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삼각함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진동함수를 기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연파를 바라보는 시각을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겨보죠. 그 말이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렇게 생긴 삼각함수에서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변하냐에 관심이 있었는데, 다른 삼각함수가 있어가지고 주파수가 다른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만약에 얘가 F1이고 F2라면은 얘네 둘이가 서로 선형 연산으로 구성할 수 없는 관계라면, 즉 독립성이 존재를 한다면은 그걸 우리가 이 두 주파수란 거를 기저로 삼아가지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기술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교성이라는 거는 내적으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교하는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 그러니까
벡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직교한다면 내적값이 0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수의 내적, 함수도 내적을 계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게 내적의 정의인데 fx랑 gx를 곱한 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적분했을 때 0이 나온다면 두 함수가 직교한다라는 그런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함수,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때렸던 0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두 함수는 직교한다고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주파수가 다른 두 정연파의 내적을 계산하면 0이 된대요.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는 직교합니다. 만약에 440Hz의 사인파가 있고 441Hz의 사인파가 있다면 얘네 둘은 서로 직교한다는 소리예요. 얘가 차이가 나기만 하면은 직교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임의의 진동, 그게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얘가 사각파 모양이어도 되고요. 삼각파 모양이어도 됩니다. 얘가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가 F1, F2, F3라는 주파수를 갖는 정연파들의 덧셈이지 않을까라고 가정을 하면은 정연파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각 주파수별로 어떤 강도를 갖는가 그거를 알면은 원본의 진동함수를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해서 새로운 진동함수를 기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렵게 나타내면은 GT,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런 임의의 진동이 더하겠대요. 서로 다른 그런 강도를 갖고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여러 가지 정현파의 덧셈으로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얘도 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은 여러 가지 사인파의 덧셈으로 계산되고 여러 가지 사인파의 덧셈으로 계산된다 이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오디오를 녹음을 해보면 되게 복잡한 이런 형태가 나오곤 하거든요. 요것들을 다양한 사인 함수의 그런 합으로 기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한 게 퓨리에 트랜스폼입니다. 컨셉 봅시다. 퓨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진동 함수의 주파수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연파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진동 방정식을 주파수의 강도로 쪼개주는 방식이에요. 정확한 원리, 이게 되게 좋은 강의라고, 좋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은 그런 퓨리에 트랜스폼을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좀 그림으로 좀 잘 나타낸 영상이라서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죠. 그러면은 이 두 정연파는 직교성을 가질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강도도 서로 다르네요. A1, A2네요. 얘를 합을 나타내는 건 쉬워요. 그냥 얘의 함수, 요 지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서 함수값끼리 죄송해요, 직선이 잘 안 그어지네요. 함수값끼리 더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새로운 진동 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연파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두 개 이상의 정연파로 기술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활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진동함수 GT에 대해서 퓨리에 트랜스폼 라지 G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대요. 여기서 그냥 F를 쓰고 G를 쓴 건 여기서 F를 써서 그래요. 각 함수의 독립변수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퓨리에 트랜스폼의 노테이션이 이렇게 되거든요. 요게 요렇게 이런 라지 F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타임 도메인의 함수가 프리퀀시 도메인의 함수로 변환이 된대요.
이게 지금 퓨리에 트랜스폼의 정의거든요. 근데 보면은 원본 함수, 원본 진동 함수는 독립 변수가 뭐예요? t죠. 시간이에요. 시간을 주파수로 변환을 한대요. 오, 그렇구나. 시간의 함수,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요 파란색 시간에 대한 그런 진동 함수를 주파수와 그 강도에 관한 함수로 변환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은 지금 여기가 F1이고 여기가 F2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요 함수가 여기가 프리퀀시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대충 요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함수가 라는 거고요. 역변화는 뭐 이렇게 기술이 되는데 역변화는 뭐겠어요? 여러가지 진동을 갖는 그런 여러가지 주파수를 갖는 그런 신호들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사실 위장도 들어가야겠죠. 역변화는 하여튼간에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그 말은 뭔 소리예요? 프리퀀시 도메인을 타임 도메인으로 바꿀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음향에서는 이거를 할 과정은 거의 없고요.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함수값의 덧셈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짚고 넘어가면은 퓨리에 트랜스폼 말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 퓨리에 트랜스폼은 그 주파수와 시간의 변환에 그런 초점을 맞췄잖아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주파수와 시간 둘 다에 대해서 얘를 어떤 다른 공간, S 공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그런 복소 도메인에서의 그런 함수로 변환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은 나중에 컨볼루션 리버브라고 있는데 그거를 계산할 때 좀 잘 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t에 대한 거든 f에 관한 거든 s 공간으로 옮겨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인데 요거는 그냥 이름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어떤 함수 ft하고 gt가 있는데 얘네들의 관계가 어떤 컨볼루션이라는 특수한 관계로 정의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의 라플라스 변환끼리 곱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컨볼루션이 라플라스 변환된 그런 영역에서의 곱셈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서 활용이 됩니까? 우리가 이퀄라이저 보면은 RTA가 달려있죠. 얘는 리얼 타임 애널라이저 실시간 분석기예요. 뭘 분석하느냐? 주파수별로 어느 주파수가 나오느냐, 어느 주파수가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갖느냐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아까 뭐였어요?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정도? 어느 강도? 그게 바로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요. 그게 이제 RTA 창으로 나오는 거고요. 굳이 뭐 이퀄라이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그런 신호 처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퓨리에 트랜스폼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연산량이 되게 많아요. 퓨리에 트랜스폼은.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환경에서 좀 최적화를 한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게 디스크리트 나와있네요. 디스크리트 퓨리에 트랜스폼 그리고 FFT Fast Fourier Transform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디지털 콘솔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우리가 디지털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DFT를 사용을 하고요. DFT도 좀 안된다. 사실 두 개가 거의 같은 개념이긴 한데 비교적 적은 연산량으로 FT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FFT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두 개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그냥 디지털이기만 하면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FFT는 의도적으로 처리되는 주파수의 개수를 2의 n승 단위로 맞췄을 테니까
1024개의 주파수에 대해서 보겠다.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네요. 4096 이런 식으로 2의 n승 단위로 설정을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알고리즘을 FFT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주파수 분석하는 요 창을 다른 말로 FFT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RTA 또는 FFT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고 내용도 많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맨 첫 번째로 띄워놨던 그런 컨셉들 정도만 잘 이해를 하고 있어도 음향에서 더 이상 수학으로 고통받는다고 하긴 좀 뭐하고요. 하여튼간에 수학적인 개념을 몰라서 못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컨셉들 한번 다시 다 살펴보시고요. 요런 개념들이구나 라고 알면 되고 예제 한번 풀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